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라인 모의고사 제2회 부동산 개론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실까요? 부동산학의 성격 및 이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못한 것. 1번, 부동산학은 부동산과 관련된 주변 학문 또는 주변 과학에 영향을 받았다. 이런 관점에서 종합과학의 성격을 갖는다. 맞고요. 또 2번, 부동산학이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응용기술의 개척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응용과학이다. 역시 맞습니다. 또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의사결정식 접근법은 인간은 합리적 존재, 자기이윤의 극대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일단 의사결정식 이 말 나오면 인간은 합리적 존재, 자기이윤의 극대화를 목표, 이 말 절대 빠질 수가 없겠죠. 자, 4번,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뿐 아니라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까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얼핏 보면 그럴듯하지만 틀렸죠. 왜? 부동산학인 성격상 인문, 사회과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배우신 바가 있죠. 인문이나 사회란 말은 인간과 관계가 있음이 전제되어 있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학은 사회과학이다. 이 말은 부동산학은 인간과 관계가 있는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인 것이죠. 따라서 인간과 무관한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인 거죠. 2번, 다음 중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 여러분, 건부증가, 건부감가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증가라고 하는 건 가치가 올라감을 의미하겠죠. 그럼 건부증가는 건부지의 가치가 높게 올라가는 경우를 건부증가라고 하는 거죠. 그때 건부증가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 어떤 토지 보상 지역으로 결정이 된다면, 즉 택지 개발 지역이라든지 보상 지역으로 결정된다면 현실적으로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땅만 있는 경우보다 땅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 어떤 보상 가액이 더 높게 평가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용적률, 건폐율 등의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경우에 건부지라든지 또 토지 보상구역 내 건부지를 비롯하고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 내의 건부지 등도 나지의 가치보다 오히려 건부지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건폐율, 용적률 등이 확대가 되면 건부증가가 발생하지 않죠. 오히려 건폐율, 용적률 등의 확대 대신 축소, 건폐율, 용적률이 축소가 된다는 건 공법상 규제가 강화되는 거고 규제가 강화되었을 때 건부지의 가치가 나지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건부증가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군요. 3번, 토지 분류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건데 맹지 나왔죠. 그럼 맹지는 사방이 다른 토지에 에워싸여서 또는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토지의 어떤 면도 공도와 길에 접속된 면이 없는 땅을 맹지라 하는 것 알고 계시고 또 맹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없는 땅이겠죠. 그래서 맹지의 경우는 민법과 연결하면 주의 토지 통행권의 개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요역지와 승역지의 개념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셔야 됩니다. 2번, 나지란 토지의 건물이나 그 밖에 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 권리가 설정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3번, 주거, 상업, 공업 용지들. 자, 주상공 나왔죠.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총론이건 어느 파트를 막론하건 간에 주상공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붙는 말이 공식처럼 택지가 된다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상공 나오니까 답은 택지가 됩니다. 4번, 부지는 일정한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바닥 토지를 말하며 하천, 도로 등의 바닥 토지에 사용되는 포괄적 용어이다. 맞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땅과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 부지가 되죠. 다시 말하면 건축 용지와 비건축 용지를 모두 포함하는 게 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부지를 얘기할 때 문장 속에는 바닥 토지란 말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장 속에서 바닥 토지 이 말 붙어 있으면 아, 부지를 얘기하겠구나 라고 보고 문제 접근하시면 됩니다. 5번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설명할 때 그 문장 속에서 지번이 나오거나 토지의 등록 단위 또 법률적 개념의 토지 이런 단어가 연결되어 나오면 필지가 답이 된다 그랬죠. 근데 읽어보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그랬죠. 가격 수준을 가지고 땅을 구분하니까 이건 경제적 개념의 토지고 이것은 필지가 아니라 획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앞뒤 궁합이 맞지 않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수요의 변화 및 수요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공통적으로 어떤 물건의 수요량이 바뀐다는 결과는 동일하지만 그 양이 바뀌게 되는 원인 부분의 차이 때문에 구분이 된다고 했죠. 일단 수요의 변화처럼 양자가 빠지면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 우리말로 바꾸면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고 또한 양자가 빠지면 곡선 자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배우셨습니다. 이에 비해서 수요량, 공급량, 양자가 붙을 때의 변화 원인은 그 물건 값의 변화죠. 그래서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여주는 것이고 양자가 붙을 때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 곡선상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배우신 바가 있지요. 1번 빌라의 가격이 오름에 따라서 빌라의 수요량이 감소한다. 항상 경우 앞에서 끊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빌라라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빌라라는 그 물건의 양이 바뀌었죠. 그럼 양이 변동하게 되는 원인이 그 물건 값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때는 수요량의 변화가 되고요. 또 수요량의 변화 시에는 곡선이 이동하지 않아요. 동일 곡선상 점이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한다 하였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의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 볼게요. 수요량의 변화 시 자, 양자 붙었죠? 그러니까 동일한 곡선상 점의 이동이 발생하고 수요의 변화 시 양자 빠지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또 3번에 수요량의 변화란 양자 붙었죠? 원인이 그 물건 값이에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 그 물건 값이 변해서 그 물건의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붙여준다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죠. 또 4번 같은 경우 수요의 변화, 양자 빠졌죠? 그럼 어떤 원인 때문에 그 물건 값 아닌 요인, 해당 재화 가격 이외의 요인, 우리말로 바꾸면 그 물건 값이 아닌 다른 원인 때문에 양이 바뀔 때는 양자를 빼준다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습니다. 5번 볼게요. 다음 중 부동산의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 그랬는데 열심히 찾아봤는데 정답은 너무 간단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가 전에 그랬죠. 기술이나 뭐 자재, 생산 이런 말 붙으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했습니까?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공급의 변화 요인이라고 배우셨죠?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건 감소하건 간에 그걸 따져보기 전에 5번은 일단 수요의 변화와는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공급의 변화 요인이니까 그럼 딱 봐도 정답은 5번인데 왜 다른 것 같고 머리 쥐어뜯어가면서 헤매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여기서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목돈 빌리기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고가품인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주식시장을 비롯한 부동산 아닌 대체 투자 자산 시장이 호황이 되면 부동산에 들어올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자,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에 해당이 돼요. 6번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 함수가 QD1은 900만 P이고 공급 함수가 QS는 2P다. 소비자의 소득 감소로 수요 함수가 QD2는 600만 P로 변한다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함수값 이용해서 가격과 양 구할 때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세요. 숫자는 빼고 P는 즉 가격이죠. P는 더한다. 숫자는 빼고 P는 더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 수요 함수가 900 - P고요. 공급 함수가 2P예요. 숫자는 900밖에 없죠. 그럼 P는 더하시면 돼. 그럼 결국 900은 더하기니까 2P 더하기 P가 되기 때문에 900은 3P가 되겠죠. 그럼 P가 프라이스 가격이니까 3으로 900을 나누면 균형 가격은 302였다는 거예요. 그럼 가격이 구해지면 아무데나 함수값 P의 가격인 300을 대입하시면 양이 나오겠죠. 자, 900 빼기 300 해도 양은 600이 나올 것이고 검산의 차원에서 2P에 300을 곱해도 2 곱하기 3이니까 600이 나올 거예요. 그랬는데 소득이 감소해서 수요 함수가 600 - P로 변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볼게요. 그러면 600 - P로 바뀌었는데 공급 함수는 똑같이 2P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숫자는 빼고 P는 더한다. 그러면 P는 더하니까 2P 더하기 P가 되고 그럼 600은 3P죠. 그럼 P가 프라이스 가격이니까 3으로 600을 나누면 3이 6. 균형 가격은 200이 되겠죠. 또 200을 아무데나 함수값 P에 대입해 보면 양이 나와요. 그럼 600에서 200을 빼도 양은 400이 나오고 검산의 차원에서 2 곱하기 200 해도 양이 400 나오겠죠. 결론, 균형 가격은 300에서 200으로 100만큼 떨어지고요. 균형량은 600에서 400으로 200만큼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보기 5개 중에 가격이 100이 떨어진다, 또 양은 200이 줄어든다라고 나온 보기는 2번뿐이 없으니까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지금 소득이 감소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함수가 없다고 볼게요. 그럼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줄겠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인기가 떨어지잖아요. 인기가 떨어지면 인기가 낮은 물건의 가격은 내려가고 거래되는 양이 줄어든다고 배우셨죠. 오케이? 그럼 소득이 감소하는데 양이 어떻게 증가해요? 아시겠습니까? 소득이 감소하는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요? 왜? 소득의 감소는 결국 수요의 감소 요인이 되니까. 그러면 수요 감소 시 우리 뭐 배웠어요? 수요가 감소한다, 인기가 하락한다, 그럼 인기 낮은 물건은 가격 내려간다, 거래량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격 올라간다? 틀렸고. 양 증가한다? 틀렸고. 그게 빼주면 남는 게 2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럼 숫자에 대한 공포 때문에 계산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응용해서 정답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7번 볼게요. 주식회사 랜드개발은 아파트의 분양가를 인상하고자 한다. 해당 업체의 수입이 증가하려면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분양가를 올린다는 건 저가 전략입니까? 고가 전략입니까? 고가 전략이죠. 가격 올라갔습니까? 이럴 때 업체의 수입이 증가하려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물어봤는데 여러분 기억납니까? 수비고 수탄저. 수비고 수탄저의 암기법이 뭘까요? 수비고는 뭐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가격 올렸을 때 공급자나 기업의 수입이 증가함으로 유리하다라고 배웠던 게 수비고의 의미가 되고요. 수탄저가 뭐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가격을 내렸을 때 기업의 수입이 증가해서 유리하다고 배웠던 게 수탄저의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보세요. 가격을 올렸는데도 수입이 증가하려면 가격을 올리는데 수입이 증가하려면 수비고가 돼야 되니까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돼야 돼요. 그럼 수요가 비탄력적이 되려면 수요 탄력성이 1보다 작을 때 수요가 비탄력적이라고 배우신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죠.
자, 그 다음 8번. 연립주택의 수요 탄력성이 0.4이고 소득 탄력성이 0.6이다. 연립대 가격이 20% 오름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10% 늘었다. 그러려면 소득은 얼마만큼 변화하겠는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보세요, 여러분. 살펴볼 게 뭐냐면 지금 탄력성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써놓으세요. 예컨대 가격 탄력성 나왔다. 가격 탄력성이 나오면 무조건 곱하기 가격 변화율. 이렇게 나오는 값이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그럼 똑같아요. 만약에 주어진 조건상 소득 탄력성이 나왔다. 그럼 소득 탄력성이니까 소득자 나왔죠? 그럼 소득의 변화율을 곱해 주시면 이 값이 곧 수요량의 변화율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탄력성이 2개 이상 나올 때 걱정하지 마시고 가격 탄력성 나오면 곱하기 가격 변화율, 소득 탄력성 나오면 곱하기 소득 변화를 하게 되면 그 물건의 수요량의 변화율 값을 어렵지 않게 구하고 양쪽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 대입해 볼게요. 일단 수요 탄력성이 0.4고 소득 탄력성이 0.6이라고 나왔죠. 근데 가격이 20% 오른다고 나왔죠. 그럼 가격이 20% 올라요. 그럼 2, 4, 8이니까 8%가 줄어듭니다. 왜냐? 탄력성에 크게 관계없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값이 비싸진 거죠. 그럼 값이 비싸지면 이전보다 덜 사게 되니까 수요량은 8%가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요량이 10%가 늘었어요. 그럼 8%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양이 10이 증가한다. 이 말이 뭐냐면 살짝 그림을 그리면 이 가운데가 0이라고 볼 때 지금 가격 탄력성만 놓고 보면 수요량이 8%가 줄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수요량이 10%가 증가하려면 줄어든 8%에다가 늘어난 10%까지 합해가지고 총 18%가 늘어야만 줄어든 8%를 빼고도 10%가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면 결국은 소득 탄력성에 의한 수요량은 18%가 늘어나야 돼요. 그럼 6 곱하기 이제 0.6이지만 숫자만 볼게요. 6 곱하기 얼마 해야 18 나오냐고. 6, 3, 18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운데 들어갈 말은 30%건 3%건 뭐 300%건 간에 숫자로 3이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보기 5개 중에 숫자로 3이 나온 보기는 3번뿐이 없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려면 이제 0.6 곱하기 30% 해야만 3, 6, 18인데 가운데 점이 있으니까 이제 18%가 나오겠죠. 30%. 30% 0.6 하니까 18%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숫자만 본다. 18 나와야 돼요. 6 곱하기 얼마 한다? 6, 3, 18이니까 보기 속에 3자 나온 보기가 답이겠구나. 저 같으면 그렇게 풀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수요량이 증가하려면 소득이 늘어야 되지 않아요? 소득이 늘어야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처음부터 소득이 하락한다는 말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이었다. 자, 9번 볼게요. 에치켈의 거미집 이론이죠. 일단 1번, 다른 지역과의 교류가 없는 폐쇄 경제를 전제하고요. 생산 기간이 장기인 농수축산물이나 건물 등에 적용된다. 맞죠? 근데 우리가 그 경제론에서 탄력성 배우실 때 생산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바로바로 생산 공급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생산 공급이 안 되면 공급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죠. 그래서 생산 기간이 장기 이 말 대신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적용된다라고 말을 바꿔도 똑같은 의미가 돼요. 2번, 부동산은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은 즉각 변동하지만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하니까 수요와 공급의 시간적 격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주기적인 가격의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고요. 자, 4번이 답이겠네요. 거미집 이론상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면 이것은 안정적 균형은 수렴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위 조건의 경우는 수렴이 아니라 발산형이에요. 왜 그럴까요? 곡선의 기울기와 탄력성의 크기는 반대거든요. 즉 기울기가 큰 쪽이 탄력성은 작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탄력성을 바꾸면 수요 탄력성보다 공급 탄력성이 크다는 말과 같아집니다. 왜? 탄력성의 크기와 곡선의 기울기 값은 반대가 되니까요. 자, 기울기가 큰 쪽이 반대로 탄력성은 작고요. 기울기가 작은 쪽이 반대로 탄력성 크다. 이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4번이고요. 자, 10번 볼게요. 부동산 상품의 특성을 나열한 것이다. 잘못된 것. 부동산 상품은 수명이 길어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니까 한 번 사면 다시 살기까지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재구매 수요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맞고요. 또 부동산은 개별성 때문에 이질성이 큰 재화이니까 상품의 표준화가 어렵다. 그래서 상품의 비표준화성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중에 하나였다는 거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자, 부동산 상품은 고가품이니까 일반 상품에 비해서 남의 돈을 끌어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부동산은 진열이나 견본을 제시하기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갈수록 공급이 비탄력. 우리 탄력성 배울 때요. 수요건 공급이건 단기보다 장기로 갈수록 탄력성이 커진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럼 장기로 갈수록 탄력화된다 해야지. 또는 탄력성이 커진다고 해야 되지. 비탄력화된다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정답은 4번. 자, 11번 볼게요. 주거 분리와 주택 여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1번 주거 분리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과 고소득층의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현상 맞고요. 자, 2번 잘 보세요. 잘 사는 동네 주변에 가까운 저가주택은 당연히 잘 사는 동네에 좋은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원래 그 집의 값어치보다 좀 더 비싼 값에 거래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할인 거래입니까? 할증 거래입니까? 할증이죠. 뒤집어서 못 사는 동네에 가까운 고가주택은 못 사는 동네에 안 좋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원래 집의 값어치보다 싸게 거래되기 때문에 할인 거래된다 해야 되겠죠. 따라서 2번은 할증과 할인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된다. 나머지는 크게 어려운 문장 없을 겁니다. 12번 지대론이군요. 가장 옳지 못한 것. 마르크스의 절대지대설에 따르면 지대는 토지의 사적 소유 자체로 인하여 발생. 그 말이 뭐냐? 개인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대는 발생하니까 가장 비옥도가 낮은 한계지 밖에서도 토지 소유자가 요구하면 내 땅이 아무리 비옥도가 낮은 척박한 땅일지라도 내 땅을 이용하려면 대가를 내시오 라고 한다면 그 대가를 안 줄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말한 게 마르크스. 2번 입찰지대란 토지 이용자가 어떤 땅을 이용할 대가로 지불할 용의 의사가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고 그 결과 초과 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의 지대라는 것 알고 계시죠? 자, 입지지대론. 입지지대론에 의하면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지대가 상승하니까 집약. 또 외곽 나갈수록 지대가 하락하니까 조방. 그래서 땅값과 집약도는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값이 올라가면 집약도가 커지고요. 땅값 내려가면 집약도도 내려간다. 아시겠죠? 입찰지대 곡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토지 사용량으로 단위거리당 한계 운송비를 나눈 값으로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그 기울기가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인데요. 자, 리카도 차액지대설. 그럼 리카도가 차액지대론을 주장할 때 토지마다 비옥도의 차이가 있고 수학체감의 법칙이 작용함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옥도에 따른 수학액의 차액이 지대가 된다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리카도는 고전경제학파입니다. 고전경제학파는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주장을 해요.
즉 곡식의 가격에 의해서 자, 곡식의 가격이 고가죠. 고가가 지대를 결정한다고 주장하는데 마지막 줄에 지대가 고가를 결정한다. 이건 마르크스예요. 이건 신고전이에요. 신고전. 그래서 지대와 고가의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12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3번 볼게요. 상업입지론이죠. 틀린 것.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따르면 이때 소매인력 법칙 이 말 대신에 뭐 중력, 모형 이렇게 말을 바꿔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두 중심 사이에 위치하는 소비지에 대하여 미치는 상거래 영향력. 이때 상거래 영향력 이 말 대신에 뭐 상거래 흡인력 이렇게 말을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죠. 크기는 두 중심의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맞아요. 보통 기출문제를 보면 인구와 거리의 제곱 위치를 바꿔서 틀리게 만든 경우 많으니까 무조건 레일리 나오면 무조건 인구의 비례,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고 기억하셔도 큰 지장은 없게 됩니다. 자, 레일리의 중력 모형 나왔죠? 그럼 두 도시 간 상권의 경계는 규모가 큰 도시에 가까운 게 아니라 규모가 작은 도시에 가깝게 형성된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네요. 정답 2번이고요.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하였고 또 허프의 중심지로는 수요자의 개성. 이때 개성은 구매 습관.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보이는 모습에 중점을 둔 미시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3번 정답은 2번이었고요. 14번.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 선형 호이트죠. 호이트의 선형 이론. 이때 선은 부채꼴 모양이죠. 부채 모양.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에 주거지는 접근성이 양호한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한다. 맞아요. 2번 동심원 이론 버제스죠. 버제스.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미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맞죠. 왜냐하면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도시의 공간 구조의 확대 성장은 중전, 전은 고통스러워요가 되죠. 자, 중심 업무지구, 전이지대,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주거지대로 구분되죠. 물론 이때 전이지대는 다른 말로 저미지대와 같은 말이고 그래서 이 저미지대 또는 전이지대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대보다 중심 업무지구, 즉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맞습니다. 자, 3번. 해리스와 울만. 벌써 학자가 2명이죠. 학자가 많으니까 많을 자 써서 다핵 이론이다.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의 집적 지향성을 다핵 입지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맞고. 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저소득층일수록 이때 저소득층 이 말 대신에 주택 구입 능력이 낮은 주택 구입 능력이 낮을수록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는 거예요.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 아니죠. 여러분 소득이 낮은 분들은 소득을 얻어야 돼요. 그럼 소득을 얻을 수는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많아야 되니까 고용 기회가 적은 부도심이 아니라 고용 기회가 많은 도심과 또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이 아니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주거를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자, 15번 허프의 확률 모형에 의거하여 A 매장의 이용 고객수를 추정하면 얼마인가? 근데 허프 그 문제 풀 때요. 가장 먼저 볼 것은 거리 마찰계수 또는 공간 마찰계수가 2라고 적혀 있느냐. 이것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이것부터. 일단 마찰계수가 2가 나오면 그때의 공식은 무조건 거리의 제곱으로 매장 면적을 나눠주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리의 제곱은 어떤 때만 가능하다? 마찰계수가 2라고 나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일단 읽어보면 지금 거리 마찰계수가 2라고 적혀 있죠. 다행입니다. 그러면 일단 A 매장을 먼저 구해볼게요. A 매장 거리가 4km 나오죠. 근데 거리 마찰계수가 2니까 제곱이 되고 매장 면적이 16,000 써 있어요. 얘부터 해볼게요. 4의 제곱은 4, 4, 16이죠.
나눠주면 1000이에요. 자, 같은 방법 B 해볼게요. 자, B 매장까지 거리가 5km인데 마찰 개수가 2니까 제곱. 근데 매장 면적이 25,000이잖아요. 그럼 5의 제곱은 5, 25니까 25로 25,000 나눠도 1000 나오겠죠. 그럼 A 값도 1000이고 B 값도 1000란 말은 A 값, B 값이 A 매장과 B 매장으로 고객이 이동할 확률이 1대1로 같다는 거예요. 1대1로 같다는 건 절반씩 각각의 매장으로 이동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소비지 인구가 10만 명이니까 각각 절반씩 가기 때문에 A 매장도 5만 명 갈 것이고 B 매장의 이용객 수도 5만 명으로 추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만 명, 5번이 되네요. 16번 공공재 나왔죠. 자, 공공재란 사회 전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재화와 용역으로서 소비의 비배제성과 소비의 비경합성의 특성을 갖고 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2번 도로, 공항, 철도 등의 사회 간접 자본도 공공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국 공공재는 사회 간접 자본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3번 소비의 비경합성이란 어떤 재화에 대한 개인의 소비 행위가 타인의 소비 행위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말한다. 저거 어려운 말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어떤 물건 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물건 쓰는 거 방해할 수 없지 않느냐. 즉 함께 쓸 수 있지 않니. 그렇기 때문에 소비 비경합성은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공동소비가 가능하다는 특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4번도 소비의 비배제성, 그 뜻 맞고요. 이 소비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는 비용은 지불하지 않으려 하면서도 이익과 혜택만 누리고자 하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럼 답이 5번 같은데 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는 공공재 생산을 시장에 위임함으로 정부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오히려 소비의 비배제성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공공재 소비를 통한 이익과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을 주고 안 사요. 그래서 민간 기업에 공공재 생산을 위탁 맡겨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사는 거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안 팔리는 거죠. 그럼 팔리지 않는 물건을 만들 기업이 없을 테니까 사회적으로 충분한 양이 생산 공급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공공재 문제 중 하나가 과소생산의 문제 아니었습니까? 이럴 때 어쩔 도리 없이 정부가 그 부족한 공공재 생산을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공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도 기본적으로 공공재 생산은 정부가 담당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7번 토지은행제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지금 1번은 토지은행,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의 의의니까 굳이 설명할 거 없고요. 또 2번 토지은행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이때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 이걸 다르게 바꾸면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 원활한 시행. 이렇게 말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토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때 원래 토지은행 제도는 은행 계정이 두 가지가 있죠. 공공개발용 토지은행과 공공개발용 토지은행 계정과 그 다음에 수급조절용 토지은행 계정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죠. 3번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 건축한 후 실수요자에게 분양 임대한다. 이거 잘 보세요. 그럼 공공이 토지를 개발해서 민간에게 분양 임대한다? 이건 공영개발이죠, 이거. 이건 공영개발이지 토지 비축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네요. 나머지 그 4번이나 5번 같은 경우는 토지 비축제도, 즉 토지은행제도 시행 시의 문제점, 가장 대표적인 단점들이니까 좀 참고 삼아 정확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18번 분양가 상한제죠. 다른 말로 분양가 규제, 옳지 못한 것. 분양가 상한제는 소비자 보호가 목적이다 보니까 분양가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그 상한선 이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고 가격제에 해당한다. 맞죠? 제가 예전 수업할 때 뭐라고 요령 알려드렸습니까? 분양가 상한제건 임대료 상한제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가격 통제는 무조건 최고 가격제지 최저 가격제가 나오는 순간 읽지도 마라. 무조건 틀린다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예상이 된다. 그럼 앞으로 아파트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 예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내가 지금 1억 주고 사는데 앞으로 아파트가 8천만 원, 6천만 원 된단 말이거든요. 지금 1억 주고 살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그럼 수요는 줄어요. 근데 가격이 떨어질 것이 예상되니까 파는 쪽인 공급자 입장에선 값이 떨어지기 전에 하나라도 팔아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공급은 증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은 증가한다. 맞아요. 자, 분양가를 규제할 때 주택의 과소비 및 자원 낭비 현상. 이 말이 뭐냐? 예컨대 원래 시장 가격은 30평 아파트가 2억인데 분양가 1억으로 다운했다. 그럼 전에는 한 채 살 돈 가지고 이제 두 채를 구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한번 2억짜리를 1억으로 다운시켰대. 그럼 한 채 살 돈 가지고 두 채 구입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필요도 없는데 주택을 더 사게 되니까 과소비가 발생하고 주택을 많이 사게 되니까 공급도 필요 없는 공급도 증가가 되니까 원자재의 어떤 낭비를 초래할 수 있죠. 4번 장기적으로 신규 분양주택의 공급이 축소. 왜? 결국 분양가 상한제 하면 분양가가 인하가 돼요. 그럼 가격 내려간 만큼 건설업체 입장에선 수익이 악화되죠. 수익이 악화되니까 공급을 줄이는데 이것의 공급이 위축된다, 축소된다 그래요. 그리고 질적인 수준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새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저소득층의 주택난이 심화된다고 볼 수 있겠죠. 5번 분양가와 시가의 차익을 노린 투기적 수요가 증가하며 밑줄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 대형주택 위주의 공급은 분양가 규제의 내용이 아니라 분양가 자율화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군요. 정답은 5번이고요. 특히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공법 때 배우는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함께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19번 볼게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건데 저소득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시행된다. 맞고. 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임차인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됩니다. 그래서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는데 비탄력하기 때문에 2번은 틀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있다고 할 때 민간임대주택만 있던 시장에 공공이 들어오면 하나일 때보다 두 개일 때가 소비자 입장에선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를 수요가 탄력화된다 그래요. 비탄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3번 임대료 보조하죠. 그럼 임대료 보조 받은 만큼 소득 낮은 분 입장에선 실질적인 소득이 올라가는 셈이고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이고 수요가 증가하니까 인기가 인기 높아지면서 임대료 가격이 올라가는 게 단기적 효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양가 규제건 임대료 규제건 가격 통제는 무조건 최고 가격제가 되고요. 이렇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가격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강력한 개입이기 때문에 직접 개입 수단에 해당이 되죠. 직접이에요. 자, 20번입니다. 조세 정책에 관한 다음의 서술 중 잘못된 것. 자, 1번 부동산 조세 기능 열거해 놓은 거니까 참고 삼아 보시고요. 또 조세 전가와 귀착의 크기는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요가 됐건 공급이 됐건 탄력성이 작다. 즉 비탄력적이다. 그럼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해요. 세금 부담이 크죠. 반대로 탄력성이 크다.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이 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자, 3번
이거 3번은 아주 전형적인 공식과 같은 지문이거든요. 그럼 양도세 증가 나오면 따라 붙는 말이 공급 동결 붙고 공급 동결 나왔다. 얼어붙었다. 이 말 나오면 가격 상승이란 말이 따라 붙는다. 다시 한번 공식처럼 기억하세요. 양도세 중과 나왔다. 뒤에 붙는 말 동결 나왔다. 그럼 가격이 오른다고 나와야지. 하락한다, 내린다 하면 틀려요.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즉 고가주택, 저가주택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같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면 있는 사람이 세금 적게 부담하고 없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 성격이 나타난다. 다른 말로 조세 정의에 어긋난다. 자, 이런 식의 현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비탄력이죠. 수요는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이에요. 공급이 탄력이죠. 근데 세금 부과하면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공급자의 부담보다 작다. 아니죠. 앞에서 뭐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 작은 쪽이 세금 더 많이 부담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5번은 수요와 공급 중에서 수요 탄력성이 작으니까 탄력성 작은 쪽인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공급자보다 크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므로 작다는 말이 잘못 듣기 때문에 20번의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21번부터는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